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민사특별법 시리즈 6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민사특별법의 꽃,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될 텐데, 자, 명의신탁 의외로 양이 적어요. 집합건물의 법에 비해서 양이 적고 다만 이해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내가 미리 좀 잘 이해를 해서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많이 외우지 않아도 한 문제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민법 파트에서도 명의신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가 전체적으로 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꼭 개념 정확하게 잘 잡아서 다른 단원 공부할 때도 쓰시기를 바라요. 자, 실명법은 제4조 하나의 조문만으로도 사례 문제들은 대체로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실명법 제4조가 뭔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딱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 실명법 제4조 1항입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사이에 조세포탈 등의 좀 부정한 목적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괄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95년도에 실명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을 맡긴다는 개념의 명의신탁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동이 되겠는데 등기부상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중이 문중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가 남편이 바쁘니까 부인 이름으로 등기를 맡겨놓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었는데, 이런 종중이나 배우자들 명의신탁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이 방법으로 세금도 떼어먹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경매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부동산을 일종의 실명제 하면서, 자, 명의신탁이라는 행동을 하면은 무효로 하겠다, 걸리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자, 예전부터 문제없이 하고 있었던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그리고 교회 같은 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샀을 때 명의신탁이 되는 이런 현상 최근에 추가해서, 이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세포탈 등의 목적만 없다면 유효로 남겨두고 과거의 명의신탁을 운영하던 판례 이론에 따라 적용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두 다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명법 4조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무효로 한다. 1항과 연계해서 명의신탁 약정도 하지 마라, 소유권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조심할 부분은, 모든 명의신탁 약정은 이제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관계가 아니고서는 무효가 되었지만, 자, 이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 그러니까 다른 유형에서는 안 돼요. 계약형에서만,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로 되는 건 계약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라야 하는 거고요. 자,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는 건 계약형에서만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예외 항목들이 방해를 주지 않도록 기준을 잘 잡고, 일단 실명법의 목적은 명의신탁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무효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유형 구별이 잘 안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실명법 사례 문제는 유형 선택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4가지예요. 양자간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각각 하나씩, 그리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외우기 전에 유형을 잘 구별해서 이 실명법 4조 1, 2항을 또 3항까지를 정확하게 잘 적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명법 4조 3항은 이 1항의 무효와 2항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조심할 점은 어느 유형 불문이라는 거예요. 양자간이든 중간생략형이든 계약형이든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이 절대 안 되는 게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또 제3자의 선의하기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즉, 자기들끼리 명의신탁한 게 잘못이지 제3자에게 무효 주장을 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일을 어느 유형, 어떤 상태에서도 하지 말으라는 게 이 법의
재정 목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 소유자였던 신탁자가 소유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더라도 이 법의 목적은 명의신탁을 좀 못하게 하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 신탁자의 보호보다는 제3자의 보호를 아주 크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명법 문제에서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분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리고 제3자에게 태양 못한다.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모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문만 딱 숙지하면 남기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례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양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명의신탁했어요. 자, 그럼 이건 소유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문제. 자,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이 유효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갑과 을이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이면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할 때에만 이렇게 유효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걸 무효로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소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두 사람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고 을에게 이름만 맡겼으니까 갑이 소유자.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내부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갑, 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소유자를 갑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면 그게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든 소유자는 갑이다라는 걸 전제로만 문제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부적 소유자가 수탁자, 을이다. 이 이야기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을로 기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맡긴 것도 소유자처럼 행동해도 좋다는 뜻으로 맡기는 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갑, 을 이외의 자가 등장하는 그 어떤 문제든 이런 관계를 외부 관계라고 하고, 이때는 소유자를 을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소유자가 갑, 을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만 있는 문제에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내부적 관계,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관계에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별도의 암기 없이 그 부분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 계약을 해지,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맡겨놨다가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 그만하자고 하고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 결정, 내부적, 외부적 구별해서 하고 유효니까 해지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병이 등장했다는 건 외부 관계니까 을을 소유자로 평가하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손해불문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실명법 제정 전에도 후에도 제3자는 이렇게 항상 소유권을 선악불문 취득을 해서 가져갔었다는 겁니다. 자, 유효 명의신탁이 나오면 갑, 을 사이의 소유권 관계 파악 잘 해주면 되겠고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똑같은 사례가 무효로 나온다면 그 얘기는 갑, 을이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거나 또는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더라도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다라고 나오면 실명법 제정 이후에 4조 1항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된 거고요. 자, 4조 1항 명의신탁 무효, 4조 2항 물권 변동 무효니까 소유자는 이제 신탁자만이 소유자가 되고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외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내부 외부 소유자를 구별해서 평가하지만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는 오직 신탁자 갑뿐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또 별도의 암기 없이 풀 수 있고, 아까는 계약이 유효했으니까 해지도 가능했는데 계약이 무효면 이미 무효인 계약은 해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가능하지만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해지를 원인으로는 등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연계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4조 3항, 이게 아무리 무효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선악불문 제3자는 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4조 1, 2, 3항을 볼 때 유형불문, 선악불문, 제3자는 항상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고유한 특징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건 결국은 소유자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34회 때 지금 이런 양자가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중간생략형 또는 계약형 문제 나올 텐데 마찬가지예요. 유형구별만 잘하면 또 4조 1, 2, 3항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형 명의신탁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자, 사람들마다 좀 요령이 다릅니다만 아주 간결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명의신탁 문제가 중간생략형이나 계약형으로 나오면 문제가 좀 길어요. 자, 그러면 긴 문장을 읽으면서 중간생략형이지 계약형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혼란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단조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수인 찾아내요. 등기를 받은 사람 찾아내고 찾아서 확인해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라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반대로 매수인 찾아내고 등기받은 사람 찾아내 봤는데 동일인이라고 평가되면 계약형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가 딱 주어지면 중간생략형인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매수인이 누구지 찾으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보는 거예요. 등기를 누가 받아갔는지 또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다르면 중간생략형, 같으면 계약형입니다. 자, 중간생략형으로 평가하면 중간생략형에 해당하는 미리 공부한 사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요. 오른쪽에 신탁자, 그 아래쪽에 수탁자, 그리고 매도인을 왼쪽 위에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자, 이렇게 매수인은 신탁자인데 등기를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수탁자가 되는 유형이 중간생략등기형. 매수인이 갑이면 등기를 받아서 명의신탁을 할 때 또 등기를 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해야 될 등기를 생략하고 한 번에 갖다 해서 등기 구조가 중간생략등기 구조랑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매수인과 등기받은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고 일단 유형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게 훨씬 빠를 거란 말이죠. 자, 계약형은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서 신탁자가 준 돈을 들고 매매도 하고 등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이름도 맡겼다 해서 계약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탁자가 매수인이면서 등기도 받는 매수인과 등기받은 사람이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명의신탁 구조를 신탁자 오른쪽, 수탁자는 그 아래에, 매도인은 반대편에 놓고 중간생략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서 구별이 되게 신속하게 사례 관계도를 그려놓고 문제는 실명법 4조 1, 2, 3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는 무효라고 하되 계약형에서는 상대방이 선이면 이 등기가 유효가 되는 점 조심하시고 을로부터 제3자가 부동산을 사서 가져간다면 손학불문 소유권 취득하는 건 항상 공통.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80번 언저리에 가면 이렇게 길이가 좀 있고 사례 형태로 복잡해 보이는 사례 문제 나오는데 명의신탁이네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매수인을 찾으면 돼요. 자, 매수인을 찾아봅시다.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 일단은 갑이 매수인이 아니라 하고자 했다 정도예요. 빨리 읽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기로 했고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정확하게 갑이 매수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등기를 받으면 계약형, 다른 사람이 등기를 받으면 중간생략형이 되는 건데 대금을 지급하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매수하고 을이 등기를 했으니까 자, 매수인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중간생략형. 자, 이게 중간생략형 문제라는 걸 알아내는데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지 않게 연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생략형이구나. 그럼 중간생략형 그림 그리고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자리에 항상 일정하게 갑을 병을 배치시키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갑과 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얘기 안 나왔다면 무조건 무효겠죠. 4조 1항 갑은 을을 상대로 그림을 그려놓았다면 판단이 편할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매매 계약을 갑과 병이 했으니까 갑이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테고, 또 자, 병이 이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명의신탁 하나인데 명의신탁이 무효다 보니까 해지 원인 등기 청구가 안 되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등기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만 정확하게 잡았다면 2번이 틀린 지문이구나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요. 자, 관계도를 신속하게 그릴 수 있다면 외우지 않아도 관계도를 보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죠. 자,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그렇다면 소유자는 병. 그럼 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계약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중간생약형에서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만약 유형을 틀렸다면은 이게 계약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5번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을로부터 매수한 정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소유권 취득은 가능해질 겁니다. 이건 유형 불문, 선악 불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지문으로 결정이 나겠고, 각각의 지문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그렇다면 소유자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인 진행에 따라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20회 문제인데 2009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이 매수인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매수를 을이 했죠. 하려 한 건 갑이지만 실제로 매수를 한 건 을입니다. 을이 매수하고, 자, 이제 등기를 누가 받았나 볼까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도 을, 등기받은 사람도 을, 계약형이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인 상황이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일지라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그래서 자, 명의신탁은 무효하지만 병이 선이기 때문에 이 매매와 등기가 유효가 되면서 소유자가 을로 결정되는 이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유형을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그림도 빨리 그릴 수 있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빨리 결정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명의신탁은 무효겠죠. 자,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얘기 안 나오면 당연히 무효인 겁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그림 그려놨으니까 신속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중간생약형이든 계약형이든 갑, 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이 무효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갑이 을에게 이거 사오라고 줬던 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유치권은 매매대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유치권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4번이 아주 큰 함정인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었다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병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형이고 지금 상대방이 선의 상황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을. 그러면 소유자가 을인 상황에서 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형 구별이 잘 되고 소유자 결정이 잘 됐다면 4번이 함정으로 작용하지 않을 텐데, 자, 이 유형을 중간생략형으로 잘못 읽으면 4번이 뭔가 맞는 지문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제자가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을이 자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했다면, 갑이 을에게 달라고 못하지만 을이 갑에게 스스로 주면 갑은 소유권 취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걸 소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데, 국가가 원하는 건 신탁자가 등기를 갖고 있어서 세금을 걷고 경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길 바라니까 절차적으로 좀 이상하게 하더라도 가져가야 될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간다면, 등기를 가져간다면 취득은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소 어려운 지문들도 섞여는 있습니다만 유형 구별에 성공했다면 중간생략형, 계약형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6회에 걸쳐서 민사특별법의 핵심 줄기들을 좀 잡아봤는데 사실 더 많은 시간에 공부 투자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만은 핵심만 알아도 60점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짧은 시간 공부하고도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면 이 짧은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 자, 특별법 이번에 6회차에 걸쳐서 배운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반드시 자기 걸로 챙기고 한 문제씩 더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뵐 테니까 자, 민사특별법 공부 끝나면 또 새로운 컨텐츠로 그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